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마침 그때 한 척의 난파선이 그 섬에 표류해 오게 되었다. 그 배는 해적선이었다. 우두머리 격인 사람과 조사를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모조리 처치하고 협박을 받아 부득이 해적이 된 나머지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다. 한데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들의 무공을 연마해왔기 때문에 선입관이 박혀 다른 무공을 연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나머지 해적들 가운데서 문자에 비교적 능숙하나 무공이 아주 약한 6사람을 뽑아 제자로 삼았다. 이 6사람에게는 내공을 가르치지 않고 일반 권각법만 가르친 후 그들에게 도해를 연구하도록 했다. 결과는 용도주의 제자 3사람과 목도주의 제자 3사람 등 도합 6사람 다 다른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용과 목두 도주는 도해가 이태백의 고시인 만큼 별수 없이 문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윽고 용도주와 목도주는 길을 나누어 중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년 동안을 기한으로 하여 각각 4명의 제자를 거두어들이게 되었는데 거두어들인 제자들은 가슴 가득히 시설을 담은 유생이거나 혹은 시제에 뛰어난 명사들이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용도주는 손을 들어 황희와 청희를 걸치고 있는 7, 8명의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이 몇 명의 제자들이 만약 과거에 응하게 된다면 진사가 되거나 한림이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노릇이외다. 그들이 처음 협객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물론 모두 다 기꺼운 마음으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겠지만 무공을 배우게 되고 다시 도해를 연구하고 익히게 되자 그야말로 하나같이 죽어라 하고 남아있기를 원했으며 모두 다 무공을 배우고 연마하는 것이 글 공부를 하고 벼슬아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들 느끼는 것이었소. 군웅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글 공부를 하며 벼슬아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는 말이지. 동시에 그들은 크게 마음에 드는 말이라 생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는 것도 개의치 않고 고개를 끄덕여 그렇다는 신용들을 했다. 용도주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8명의 선비 출신의 제자들이 일단 도해를 참고하고 연구하게 되었으나 각자의 견지는 또 각기 달랐어. 그리하여 비단 나와 목형제에게 어떤 계시를 주기는커녕 서로 언쟁을 벌여서 되래. 우리 두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멍청해지도록 만들었어. 거기까지 말을 한 용도주의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어느 날 목도주는 당시 무공에 정통하고 박식한 분은 소림의 묘체대사이니 그분을 청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의를 했다. 용도주는 묘체대사가 10여 년 전 은퇴하다시피 해서 와줄지 의문이라는 뜻을 비췄다. 이에 목도주는 한두 장의 도해를 베껴서 그 어르신에게 보여주자는 제의를 하고 묘체대사가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무공비결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니 자기들도 포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용도주는 이에 무당의 장문인 우다 도장에게 도해를 한 장 베껴줘 보기로 했다. 물론 처음 이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남에게 공개할 뜻이 전혀 없었으나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더 많은 의문을 느꼈고 또 그 당시 그들을 따라올 만한 고인이 없다는 데서 그 비결을 공개해도 이제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결 제일식을 베껴서 봉투에 넣어서는 소림사로 찾아갔다. 소림사의 지객승은 묘체대사가 이미 폐관한 지 몇 년이 되었으며 외인과 말 한 번 나누지 않는 처지라고 거절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각오를 한 바가 있었기에 방석을 대문 앞에 깔고 앉아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금해버렸다. 물론 소림사의 승려들과 매일같이 용쟁호투를 벌인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기를 이래 지객승은 편지를 소림사 장문인에게 전해주겠다고 나왔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군웅들은 하나같이 생각을 했다. 그는 매우 수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림사의 대문을 이래 낮 이래 밤 동안에 걸쳐서 막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이야기처럼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을 게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용쟁호투의 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림사의 무승려들은 틀림없이 그들 두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겨우 부득이 서찰을 전달하겠다는 응낙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군웅들은 용도주의 계속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은 봉투를 전한 후 즉시 대문 앞을 떠나 소실봉 기슭에서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반시진이 못되어 도해를 본 묘체대사는 나타났으며 그들을 보자마자 물었다. 어디요? 목도주는 대답했다. 한 분을 더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묘체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 우다도 모셔가야 하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무당으로 향했다. 무당산에서는 묘체가 나섰다. 나는 소림사의 묘체인데 우다를 만나러 왔네. 그리고 통보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소림사 장문이니라 무당의 제자들은 감히 막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물론 용 목두 도주도 묘체의 뒤를 따랐다. 묘체 대사는 우다 도장이 조용히 돌을 닦고 있는 고대제에 이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공비결의 제일 도해에 관한 자세를 모조리 취해 보였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도 없이 그곳을 나왔다. 우다 도장은 놀람과 기쁨이 엇갈린 얼굴로 역시 더 묻지도 않고 그들을 따라 협객도로 왔다. 묘체 대사는 소림의 절예에 정통했고 우다 도장은 검법에 있어 신과 같은 존재임을 무림에서 공인하는 처지였다. 그들 두 사람은 협객도에 도착하자 도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첫 달에는 대체로 두 고인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에 이르러서는 이미 명리에 담백한 두세 회고인도 도해에 관한 의견의 충돌로 크게 언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싸우기까지 했다. 군웅들은 크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묻기까지 했다. 그들 두 분의 고인이 무공을 겨루어 본 결과 누가 이기고 누가 졌소이까? 용도주는 빙그레 웃더니 다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묘체 대사와 우다 도장은 각기 도해에서 터득한 무공으로 겨루게 되었는데 겨우 제호초를 교환하게 되었을 적에 두 사람이 터득한 바는 같았다. 따라서 그들 두 사람은 그 즉시 회심의 미소를 짓고서는 손을 멈추고 겨루는 것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제6초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다시 서로 의견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 두 사람은 때때로 싸우다가 때때로 손을 멈추고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수개월이 흘렀다. 결국 일치하는 점이 적곳듯이 다른 점이 많았으며 그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단언할 수도 없었다. 이에 용도주와 목도주는 도해가 너무나 심오하고 엄청난 것이어서 묘체 대사와 우다 도장과 같이 조예가 깊은 사람도 겨우 일부분밖에 터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더욱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천하의 기재와 이인들을 섬으로 모셔 연구토록 해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마침 섬에 단장식골 부심초가 꽃이 피는 해였다. 이 풀에 다른 약재를 가미하여 죽을 쓰면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라 두 사람은 두 사자를 내보내 명문대파의 장문인들에게 협객도로 오시어 함께 동지팥죽을 들고 도해를 연구하십사 하고 청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군웅들은 그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이상야릇하게 변했다. 한참 후 정불사가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죽을 먹으러 오라고 한 것은 순전히 호의에 의한 것이란 말이오? 용도주는 빙그레 웃었다. 순전히 호의라고는 할 수 없소. 사실 우리들은 천하에서 무공이 뛰어난 분들이 이 섬에 와 우리 형제의 의문을 풀어주고 무학의 도리를 더욱 높여 무공을 한층 더 증진시키자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었소. 그러나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오. 정불사는 냉소했다. 너무나 멀쩡한 거짓말이 아니오? 남을 초청해서 무공을 연마하자는 것이면 왜 오지 않으려는 사람의 정가족을 몰살했더란 말이오?
그런 억지의 초청이 어디 있어? 용도주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손뼉을 쳤다. 상선벌하게 장부책을 가져오너라. 8명의 제자들은 즉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각기 한 아름의 장부를 안고 나왔다. 한 꾸러미의 장부책은 약 2자의 두께였다. 용도주는 다시 분부를 내렸다. 여러 손님들에게 보여드려라. 무 제자들은 장부를 손님들 탁자 위에 나누어 주었다. 장부마다 노란 실로 어느 문파라고 술을 놓듯 꿰매 놓았다. 정불사는 자기 앞에 놓인 장부를 보자 바로 겉장에 육합정시라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움찔했다. 천하에서 우리가 육합정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뒤적거려 보니 모년 모월 모일 정불삼이 무슨 짓을 했으며 정불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20년 동안 저지른 큰일들은 모두 다 적혀 있는 셈이었다. 정불사는 그만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해 보니 역시 겸연쩍은 표정들을 짓고 있지 않은가. 오로지 석파천만이 장락방이라고 쓰인 장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서 죽만 퍼먹고 있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용도주는 분부를 내렸다. 상선벌학 장부를 거두어라. 무 제자들은 그 분부에 따라 장부를 모조리 거두어 갔다. 용도주는 빙그레 웃고 입을 열었다. 우리 형제가 아랫사람들을 시켜 수소문케 한 것은 은밀한 비밀을 캐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즉시 기록하곤 했던 것이요. 그리하여 무릇 협객도에 의해 소멸된 문파나 방회는 대개 극악무도한 자들임을 밝혀두려는 것이었소.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고 여러 사람을 돌아본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있었소. 불초와 목형제는 이 섬에 살고 있는 협객이란 한마디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소. 이어 그는 길게 탄식하고 재차 말을 이어갔다. 애석하게도 협객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천하의 악한 무리들을 모조리 없애지 못했던 것이 아쉽소. 따라서 여러분들은 협객도에서 명문정파나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시오. 한참 기다렸으나 그 누구도 응수하지 못했다. 용도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사람들은 모두 죗값을 받은 것이지요. 위덕 선생은 불쑥 입을 열었다. 하북 통주 섭가권의 섭리비는 별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소? 용도주는 한 권의 장부를 꺼내더니 가볍게 한번 던지면서 말했다. 위덕 선생께서는 한번 보시지요. 그 장부는 천천히 백자재에게로 날아왔다. 백자재는 손을 뻗쳐서 그 장부를 잡으려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 장부는 갑자기 허공에서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니 벼랑간 곧장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백자재의 가운데 손가락 2자 밖에서 탁자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백자재는 급히 손을 뻗쳐 덥석 거머쥘으로써 겨우 장부를 받아들게 되어 그 장부가 탁자 위에 죽 대접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얇은 책자가 손에 들어왔을 때 퍽이나 묵직한 느낌을 주어 불현듯 그는 속으로 치솟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이 한 권의 두께가 몇 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장부를 아무렇게나 던지는데도 날아드는 기세가 무척 느리면서 힘이 지극히 세찰 뿐만 아니라 멀고 가까운 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니 실로 전설 중에서 듣던 꽃을 날려 적을 공격하고 잎을 따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재간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와 같은 손님으로 암기를 내던진다면 그 누가 피하거나 막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암기에서 제일이라고 자처했지만 암기 제일이라는 칭호도 이제 내려놓아야겠구나. 그런데 그 장부를 보니 그 위에는 하북 통주 섭가권이라는 7글자가 쓰여 있었다. 장부를 들추자 첫 번째 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다.
경신 5월 초이틀 섭종태는 창주학가장에서 두 사람을 간음한 후 살해했으며 서찰을 남겨 화를 흑호체 도적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경신 10월 열일의 날 섭종봉은 제남부에서 조그만 일로 유문질의 큰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바로 그날 밤 유씨온 집안 13사람을 죽여 입을 봉했다. 섭종태와 섭종봉은 모두 섬노건사의 아들로서 강호에서는 퍽이나 의협심이 높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남모르게 온갖 못된 짓을 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백자재는 그와 같은 글을 읽어본 이후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가 죽고 없으니 증인이 될 사람이 없는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소이까? 불초는 감히 두 분의 도주가 일부러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협객도에서 밖으로 내보낸 제자가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을 수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이외다. 장삼은 갑자기 입을 열고 말했다. 위덕 선생께서 믿을 수가 없다면 아무쪼록 다시 한 가지의 물건을 더 보아주시지요. 그리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왔는데 나오는 즉시 오른손을 번쩍 쳐들어 한 권의 얇은 책자를 천천히 백자재에게 던졌다. 그 책자 역시 백자재를 향해 날아오더니 백자재의 몸 앞 두 자쯤 되는 곳에서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수법이 용도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백자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즉시 손을 뻗쳐 낚아챘는데 소나기로 들어올 때의 그 무게는 조금 전 용도주가 장부를 던졌을 때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을 주었다. 백자재는 그 책자를 받아서 펼쳐보니 섭씨 집안에서 사용하는 한 권의 장부였다. 백자재는 젊었을 적에 섬노건사와 친했던 관계로 그의 필적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 장부는 확실히 섬노건사가 친히 쓴 것이었으며 모든 조항은 은자가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가살이라는 두 글자가 붉은 주사로 쓰여 주해가 달려 있는데 그 주해가 달린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초여들의 주 가촌에 밭 80여 마지기를 사들이게 되었는데 가격은 은자 70냥이었다. 백자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70냥의 은자에 80여 마지기의 밭을 산다는 것은 밭값이 너무나 싼 것이다.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강요해서 사들인 사정이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다른 한 항목에도 가살이라는 붉은 글씨에 주가 달려 있었다. 그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보름날의 통주 장현존이 은자 2,500냥을 보내왔다. 백자재는 속으로 고개를 내둘렀다. 섭리비는 정말 명성이 자자한 협의도의 사람인데 어째서 관부의 돈과 재물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것은 10중 8구 탐관 오리와 결탁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압박하고 천리를 거스르는 짓거리를 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는 계속 장부에 적힌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었는데 가살이라는 붉은 글씨로 줄을 단 것이 5, 60곳은 되었다. 백자재는 이 두 글자의 줄을 단 사람이 바로 장삼이 아니면 이사가 한 것으로 보고 불현듯 장부를 덮으며 장탄식하고 입을 열었다. 사람을 사김에 있어 얼굴은 알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섭리비는 정말 죽어 마땅하구려. 이 백가가 만약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장부를 보았더라면 협객도에서 설사 그에게 손을 쓰지 않고 사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 백가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죽였을 것이외다. 그러면서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장삼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장부를 들어 건네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탐복했소, 탐복했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용도주와 목도주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우러러보는 감정이 불현듯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협객도 문화의 제자들은 비단 무공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함에도 용이 주도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구나. 어떻게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공정하게 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도 역시 적절할 것이다.
상선벌악이라는 이 네 글자는 정말 명불허전이로구나. 우리 설산파의 문화 제자들은 사람 수가 많다고 해도 장삼과 이사와 같은 인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은가? 아, 대종사라는 이 칭호를 이백자재에게 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용도주는 마치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본 듯이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위덕 선생께서는 앉으시지요. 선생께서는 서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기 때문에 중원의 그 의광금수의 소행을 대부분 알 수가 없었을 터이니 선생을 탓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요. 백자재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이때 정불사가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협객도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죽인 것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의 죗값을 치른 것이며 무림의 동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무공을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겠소? 용도주와 목도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이다. 정불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섬으로 온 무림의 고수들을 모조리 해쳐 죽였고 그들의 시체마저도 고향으로 되돌려보내지 않았느냔 말이오? 용도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선생, 그 말은 틀렸소. 길에서 떠도는 소문이란 모두 다 믿을 것이 못 되지 않겠소? 정불사는 반문했다. 용도주의 말씀대로라면 그 무림 고수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단 말이오? 하하하. 가소롭구나, 가소로워. 용도주는 앙천대소하더니 역시 똑같은 말을 했다. 하하하. 가소롭군, 가소로워. 정불사는 아연해져서 물었다. 뭐가 가소롭다는 것이오? 용도주는 웃으며 응수했다. 정선생은 패도의 귀빈이요. 정선생이 가소롭다고 말씀을 하니 불초로서도 귀빈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자는 뜻에서 가소롭다고 한 것이외다. 정불사는 퉁명스럽게 그 말을 받았다. 30년 동안 협객도로 와서 동지팥죽을 먹게 된 무림. 고수들은 3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200명은 됨직할 것이요. 용도주께서는 감히 그들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야말로 가소롭지 않소? 용도주는 천천히 말했다. 무릇 사람이라면 천수가 있는 것이외다. 제 수명이 다하게 되었을 때 대라금선이 아닌 이상해야 어찌 죽지 않을 수가 있겠소? 다만 우리 협객도에서 손을 써서 해쳐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해둘 뿐이요. 정불사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방고라는 여인이 20년 전에 이 협객도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소? 용도주는 되물었다. 그 여인은 어느 방파의 장문인이며 나이와 성씨는 어떻게 돼요? 정불사는 우물쭈물했다. 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소. 본래는 정씨였는데. 그러자 복면을 한 여인이 갑자기 뾰족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바로 저 정가의 딸이지. 그 아가씨는 정씨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매씨 성을 썼죠. 정불사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지기 싫어하는 성미인지라 정불사는 냉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흐흐흐. 매가면 매가지 왜 야단이야. 이어 그는 용도주에게 다시 말했다. 나이는 약 40세 정도. 복면 여인은 다시 그 말을 가로챘다. 약이 뭐야? 꼭 39이에요. 그리고 어느 문화의 장문인이 아니고 매화권의 명인이라 협객도에 왔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목도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매화권이라. 그렇다면 협객도에 올 자격이 없소. 복면 여인은 뾰족한 음성으로 항의했다. 왜 자격이 없어요? 매화권의 대표격이라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목도주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격이 없소. 용도주는 설명하듯 입을 열었다. 매여협, 목형제의 말은 나의 말처럼 수다스럽지 않고 간결한데 그 뜻은 그대를 초청한 이유가 매여협의 가전무공인 매화권에 있지 않고 2년 전 그대가 새로이 창안한 건법에 있다는 것이오. 복면 여인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내가 새로이 창안한 건법을 남에게 펼쳐 보인 적이라곤 한 번도 없는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아셨죠?
그녀의 음성은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놀람이 깃든 그녀의 말은 더욱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용도주는 빙그레 웃고는 두 명의 제자에게 각각 손가락질했다.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황삼을 걸쳤고 한 사람은 청삼을 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몇 걸음 나서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명을 받들 자세를 취했다. 용도주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들은 매 여협이 새로이 창안한 권법을 펼쳐 보여라. 그러고 나서 그는 메시성의 여인에게 시선을 한번 던졌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완전치 못한 점은 매 여협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해라. 두 명의 제자는 즉시 대답했다. 네. 그러고는 벽에 붙여놓은 한 탁자 옆으로 다가갔다. 황삼의 제자는 탁자 위에서 한 자루 철검을 뽑아들었다. 청삼의 제자는 한 자루 연편을 쥐고서는 메시성을 가진 여인에게 허리를 굽혀 보였다. 매 여협께서는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세를 가다듬고 이리저리 몸을 날리며 싸우기 시작했다.